안녕하세요. 관계법규 이준입니다. 이번 시간 39페이지에 건축물 건축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건물 건축하고자 한다면 대지 소유자가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설계 도서를 첨부하고 허가권자에게 건축 허가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설계도가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연면적 1제곱미터당 보통 10만원, 15만원 정도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32평 아파트라고 하면 주거자료 면적이 85제곱미터, 공용 부분이 25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110제곱미터가 32평 아파트 크기인데 이를 단독대 형태로 만들게 된다고 하면 설계 비용만 한 1,000만원 넘겠죠. 그리고 이러한 설계 도서를 첨부하여 건축 허가 신청하게 되면 허가권자는 관계 법령 적합한 때 건축 허가 처분 내리게 되고 허가받은 자는 공사 개시할 때 공사에 필요한 준비를 마치고 착공 신고하고 공사 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사 현장 주변에 인근 주민들의 각종 민원이 있다고 하면 저 민원을 해결할 때 착공 신고 필증이 나가게 됩니다. 가끔 건축주가 사과 한 박스씩 돌리는 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것들은 민원 해결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건축공사가 전부 완료되게 되면 사용 승인받아 완공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데 보통 건축허가, 사용 승인편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되어 사전 결정 제도와 설계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들고 있지만 우리 시험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 사전 결정과 관련되어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정식 건축허가 신청하기 전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 어떤 종류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허가권자에게 물어보는 절차를 사전 결정 절차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사전 결정과 관련되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문제 풀 때 잠깐 보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는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되어 설계에 관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데 이 설계에 관한 사항은 보통 건축사 또는 건축기사 문제에 출제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42페이지 함께 보십니다. 제2절 건축허가 찾으셨죠? 이쪽은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우선 2번 보게 되면 허가권자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번 보시니 시, 군, 구청장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장, 특별자도의사, 시, 군, 구청장에게 허가 받아야 한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때에는 건축공사와 관련된 다양한 먼지, 소음, 그리고 공사용 트럭이 드나들면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안전사고가 예상된다고 하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대책 마련해야 되죠. 그런 대책을 마련하고 건축물 건축, 대손해야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모든 준비를 갖췄을 때 허가받은 때에만 건축물 건축, 대수선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 대상은 바로 건축물에 대한 건축 대선이고 이러한 건축허가는 원칙적으로 시, 군, 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건축 허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원칙은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하는 사안들을 말하고요. 예외는 특별한 조건을 충족했을 때 적용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건축 허가하는 경우에는 장소에 관한 요건과 규모에 관한 요건, 그리고 행위에 관한 요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한 때에만 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부터
건축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에 허가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을 말한다. 다만 예외 있습니다. 박스 속에 공장, 창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거친 건축물 예외였습니다. 그러면 잠깐 구분해 보겠습니다. 여기 특별시, 광역시 안에 그래서 장소와 관련된 요건으로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장소, 특별시, 광역시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그리고 해당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일 것.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게 되면 그제서야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건축 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관계법규는 공법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국가가 일반 국민에게 일정한 규제를 가하고자 한다고 하면 명확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자들만 건축 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경기도지사는 허가권자 아닙니다. 경기도지사는 사전 승인권자이지 절대 허가권자가 못 된다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잠깐 구분해 놓을 게 있습니다. 서울의 송파구라고 하는 곳에 최근 제2롯데월드를 한참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 송파구에 5층짜리 건물을 새로 신축하게 되면 이때는 송파구청장이 건축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 송파구의 5층짜리 건물에 기둥을 3개 수선하게 되면 우리 대수선과 관련되어 벽산 계단 미관이라는 말 기억납니다. 그래서 기둥 등은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 시에 3개 이상인 때 대수선이라 했습니다. 저런 대수선 하고자 한다면 송파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 송파에 106층짜리 제2롯데월드를 만들게 되면 이때는 장소 서울입니다. 규모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죠. 행위, 건축 행위죠.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는 서울시장이 건축 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 송파에 106층짜리 건물에 기둥을 3개 수선하는 대수선을 하게 되면 이때는 송파구청장이 건축 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장소에 관한 요건과 규모에 관한 요건, 건축 이 세 가지를 충족했을 때 그때만 서울시장이 건축 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광명시에서 5층짜리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광명시장이 건축 허가권자입니다. 5층짜리 건축물의 대수선이 이루어지게 되면 광명시장이 건축 허가권자입니다. 그리고 이 경기도 광명시에 106층짜리 건물을 대수선하게 되면 광명시장이 건축 허가권자인데 저 경기도 광명시에 106층짜리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도지사는 허가권자 아닙니다. 광명시장이 건축 허가권자이죠. 우리 건축부에서는 도지사를 허가권자로 정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광명시에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장이 건축허가하기 전에 도지사로부터 승인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때 건축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는 사전 승인권자이지 절대 허가권자가 못 된다. 따라서 도의 지역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때는 시장 군수가 건축 허가권자 되는 것이죠. 도지사는 사전 승인권자이지 절대 허가권자가 아니다.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특별시와 광역시 안에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창고를 건축하는 때에도 구청장이 건축 허가권자이지 절대 서울시장이 건축 허가권자가 아닙니다. 우리 단서 보신 적 있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건축 허가 사항과 관련되어 단서에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한다. 특별시장과 관리시장이 허가권자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 대상은 공장, 창고가 그 대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에 3번 함께 살펴봅니다. 건축허가, 건축신고 대상. 특히 2번과 관련되어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여기 건축신고 사항은 2015년도에 개정되었는데 18회 시험 때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허가권자에게 건축 허가 받을 대상은 건축물에 대한 건축 대수선이 건축 허가 대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물 관련 행위로서 이 두 가지 외에 용도 변경, 유지 관리, 실내 건축이라는 말 본 적 있습니다. 저 실내 건축은 인테리어에 해당되는 것으로 저 실내 건축은 건축 허가 대상 아니죠. 용도 변경일 때에도 시군 구청장에게 용도 변경에 대한 허가, 신고에 관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한 용도 변경은 건축 허가 사항이 아닙니다. 건축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은 건축에 대한 건축 대수선만 건축 허가 대상이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리모델링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화를 억제하거나 그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수선, 일부 증축이죠. 일부 증축 동물해 놓습니다. 그 일부 증축이라는 말 기억나신다고 하면 리모델링 시에 건축 허가 받아야 된다. 맞죠? 건축에 대한 건축 대수선이 건축 허가 대상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시에도 허가권자에게 건축 허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건축 허가 대상 중에 일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 신고하고 건축 대수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건축 허가마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게 되면 건축사 등에게 설계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공사 도중에 설계 도면대로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감리, 실시해야 되는데 저 설계 비용과 감리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모든 국민에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때 설계 비용과 감리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좀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민, 중산층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신고 제도를 따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신고 제도는 비용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 경미한 건축에 대한 건축 대수선 시에는 건축신고하고 건축 대수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3페이지에 양가로 2번 건축신고와 관련되어 우리 별표 해놓으셨죠. 허가 대상 건축물이 하더라도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면 건축 신고만 하면 건축 허가 의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다 보면 법률 표현과 관련되어 본다란 말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본다는 법률상의 표현과 사실상의 표현으로 각각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 사실상의 표현에 대해서는 특정 사안에 대해 간축, 추정이란 표현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사고로 장기간 연락 두절인데 그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사고 발생한 사람에 대해 실종 선고를 법원에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 판사가 그러한 사안을 받아들여 실종 선고하게 되면 사망한 것으로 보죠. 그런데 실종 선고를 청구했던 이해관계인 외에 법원 판사가 사망을 인정하게 된다면 사망의 개연성이 아주 높았을 겁니다. 그런 데는 간주사항이라 표현하고 실종 선고전이라고 하면 사망 추정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간주, 추정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특별히 간주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 재판 절차에 따라 번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법률상의 본다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도 결혼하게 되면
사법 관계에 있어서는 성년, 능력자와 동일한 법률 행위 할 수 있죠. 이러한 것들을 성년 의제라 표현합니다. 최근 민법은 법을 개정하여 미성년자의 범위를 19세 미만으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성년, 미성년은 법률상의 문제이죠. 그러한 법률상의 문제, 내가 아직 19세 이상이 아닌데 불구하고 결혼하면 성년처럼 인정해준다. 성년 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결혼만 하면 성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의제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내가 건축허가 신청해 본 적도 없지만 건축 신고만 하면 건축허가 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별도의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된 절차 거칠 필요 없이 건축 신고함으로써 바로 허가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건축 신고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건축 신고와 관련되어서는 그 범위를 각각 구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게 있습니다. 우리 교재와 관련되어 박스 속에 1번, 2번, 3번, 4번, 5번의 건축신고 사항을 각각 나열하고 있는데 얘들은 건축물에 대한 건축 대선 중에 경미한 사항만 열거해 놓은 것입니다. 만약 중요한 건축물의 건축 대선이라면 건축신고가 아니라 허가 받은 때에만 건축 대선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3번 보게 되면 44페이지의 3번입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엔드 개념이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물의 대수선, 건축신고하고 대수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구분해 볼 게 있습니다. 대수선과 관련되어서는 벽삼, 계단, 미관이라는 말로 기억하고 있는데 건물의 하중이 태가는 내력벽, 수선 변경 시에 30제곱미터부터 대수선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내력벽의 평면적 10제곱미터만 수선하게 되면 얘는 대수선 2단이다. 아닙니다. 30제곱미터 수선하게 되면 그때는 대수선이고 이 대수는 건축행위와 함께 허가권자에게 건축 허가 받은 때에만 대수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 건축 대수는 원칙적으로 허가권자에게 건축 허가 받도록 되어 있죠. 다만 이 대수를 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방금 읽으셨습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엔드 개념입니다. 3층 미만. 저 3층 미만 건축물에 내력벽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대수선하는 때에는 이때만큼은 신고하고 대수선할 수 있죠. 그러면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숫자를 뺀 낮은 숫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3층 미만, 3층 미만이라고 하면 2층 이하와 같죠. 그러면 건축물의 규모가 2층이고 그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라고 하면 이러한 건축물을 대손하는 때에는 이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건축신고하고 대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요건과 관계없는 것은 건물의 규모가 3층 이상이거나 그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그러면 만약 5층짜리 건물로서 그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말도 안 되지만 100제곱미터라고 하면 이러한 건물을 대손하는 때에는 건축신고 대상이다, 건축허가 대상이다. 건축허가 대상이죠.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그러면 이러한 두 가지 요건 중에 하나를 충족하는 건축물의 대손 시에는 건축신고하고 대손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받은 때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대손하는 대상이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이 있고 이 규모를 벗어난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때는 신고사항이지만 건물의 크기가 이거보다 크지만
건축 허가 받은 때만 대손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러한 건축 허가, 건축 신고 사항은 서로 독자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건축 허가 대상 중에 일부 경미한 그 경미한 경계선 안에 있는 건축물의 건축 대손은 신고하고 건축 대손을 할 수 있으며 그 경미하다고 정해놓은 경계선을 넘는 좀 더 규모가 큰 건축물에 대한 건축 대손은 건축 허가 사항이죠. 그래서 건축 허가 대상 중에 1번부터 5번까지 경미하다 열거되어 있는 건축 대손에 대해서만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거나 여기에 나열되지 않은 건축 대손 행위는 건축 허가 받은 때만 할 수 있죠. 건축 허가와 건축 신고 개념 구분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건축 신고 범위와 관련되어 2015년도에는 2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7회 시험 때는 4번과 관련된 사항을 시험에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상 시험에 나온 것이 있다고 하면 건축신고 사항은 한 3가지 정도입니다. 그래서 43페이지 1번 함께 봅니다. 살펴보게 되면 바닥 면적 합 85제곱미터 이내 증축, 개축, 재축하는 경우에는 건축 신고 대상이다. 다만 3층 이상의 건축물을 증축, 개축, 재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그래서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바다 면적합 85제곱미터 이내 증축, 개축, 재축 꼭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게 있습니다. 만약 바다 면적합 90제곱미터를 개축하게 되면 그때는 건축 허가 사항이죠. 85제곱미터 이내인 때만 건축 신고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 단서를 2015년도에 새로 신설함으로써 추가함으로써 건축 신고와 관련된 규제를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이번에 대지 면적 200제곱미터에 2층짜리 건물을 건축했는데 각 층의 바다 면적이 각각 100제곱미터였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건물 새로 만들게 되면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신축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이 건물을 한 3년 정도 하다가 3년 뒤에 3년 뒤에 50제곱미터를 증축했습니다. 이때는 연면적 50제곱미터 증축했다. 연면적 50 증축했다. 그런 말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기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다 면적 합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번에 새로 증축한 것은 해당 건물의 일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건물 한 동 전체 크기에 대해서는 연면적을 표현하지만 하나의 건축물의 일부에 대한 크기를 따지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바닥 면적 합계라 표현하지 연면적이라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바닥 면적 합 50제곱미터를 증축했다라고 표현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보십니다. 여기 바닥 면적 합으로 시작하게 된다고 하면 대지 안에 기존 건물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존 건물이 존재한 상태에서는 이 대지에 신축한다는 말은 사용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 신축을 제외하고 바닥 면적합 85제곱미터 이내 증축, 개축, 재축 이것을 건축신고 사항으로 정해놓게 됩니다. 만약 신축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최근 법을 개정하여 단서를 신설하게 되었는데 3층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증축, 개축, 재축 시에 85제곱미터 한도에서 해당 건축물 연면적 10분의 1까지만 건축신고하고 증축, 개축, 재축 할 수 있습니다.
여기 3층 이상의 건축물이라고 하면 1층짜리, 2층짜리 그건 아니죠. 3층, 4층, 5층짜리를 말합니다. 그러면 1, 2층짜리 건물의 경우는 지진 등이 발생했을 때 건물이 붕괴되게 되면 해당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건물이 붕괴되면서 지나가는 이웃 사람들에게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3층 이상의 건축물에는 지진 등이 발생했을 때 건축에 대한 구조 안전성을 고려하여 규제를 강화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재해재난 발생 시에 큰 사고,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3층 이상의 건축물을 규제 대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층 이상의 건축물이란 말을 쓰게 된다고 하면 이는 구조안전과 관련되어 건축법상의 구조안전 기준을 적용하는 대상 건축물로 기억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 3층 이상의 건축물을 증축하게 되면 85제곱미터 한도에서 연면적 10분의 1까지만 증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봐놓습니다. 만약 2층짜리 건축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의 건물을 3층에 증축하게 되면 건축 신고하고 증축할 수 있는 최대 범위는 85제곱미터까지만 증축할 수 있죠. 반면에 4층짜리 건물입니다. 저 4층짜리 건축물로서 각 층의 바다 면적이 50제곱미터인 연면적 200제곱미터의 건물, 이 건물 5층을 증축하게 되면 그때는 85제곱미터까지 건축신고 대상이다. 그러면 우리 원래 증축, 개축, 재축 시에는 바다 면적합 85제곱미터까지는 건축신고하고 증축 등을 할 수 있지만 단서 기억나시죠? 3층 이상의 건축물, 저 3층 이상의 건축물에는 증축 등을 하게 되었을 때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 10분의 1까지만 건축신고하고 증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층 이상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때는 연면적 고려하여 저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라고 하면 그 10분의 1인 20제곱미터까지만 5층에 증축하게 되었을 때 건축 신고 대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층짜리 건물의 경우는 85제곱미터까지가 건축 신고 사항이었는데 4층짜리 연면적 200제곱미터인 건물의 경우는 20까지만 건축 신고하고 증축할 수 있고요. 만약 40제곱미터를 증축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건축 신고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시험 문제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이때는 특정 건물에 대한 조건을 던져놓고 건축 신고 사항인지 건축 허가 대상인지를 물어보게 될 겁니다. 2층 이하 건축물에 있어서는 85제곱미터까지 증축, 개축, 재축, 건축 신고하고 할 수 있고 3층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85제곱미터 범위 안에 연면적 10분의 1까지만 건축 신고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살펴볼 게 있습니다. 5층짜리이고 연면적 200제곱미터인 건축물을 개축하게 되었을 때 이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내 다시 축조하는 건축 행위를 개축이라 했죠. 이러한 경우에 신고하고 개축할 수 있는 범위는 2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5층짜리 건축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의 건물을 만약 50제곱미터 개축하게 되면 이때는 건축 허가 대상이고 연면적 10분의 1 이내에 증축, 개축, 재축 이 경우에만 신고하고 증축, 개축, 재축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개정된 바다 면적합 85제곱미터 이내 증축, 개축, 재축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번입니다. 국토의 갱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 건축
건축 신고하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구역의 건축은 제외한다. 제외 동그라미 없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을 갖추게 된다고 하면 건축 신고 대상이 아니란 이야기죠. 따라서 이러한 건축 행위는 건축 허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추천했습니다. 방제 지구 동그라미 넣습니다. 붕괴 위험지역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러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바로 관농자. 대한민국은 용도지역제를 채택하고 대한민국 전 국토에 걸쳐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 대한민국 전 국토를 대상으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인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각각 두게 됩니다. 이러한 도시지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말하고 시골이라고 하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됩니다. 그러면 이 관농자 안에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 건축은 건축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지역에 이런 조건의 건물 건축하는 때는 건축 허가 대상이고 오직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비도시지역에서만 이런 규모의 건물 건축하면 건축 신고 대상인데 여기 3층 미만이라는 말을 보게 되면 얘는 2층 이하이죠. 그리고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하면 한 평이 3.3제곱미터라는 것을 고려하게 되었을 때 이 규모는 60평 이하이거든요. 그러면 시골 지역에 2층짜리 건물로서 연면적이 60평짜리 농가주택 만들어질 수 있죠. 그러면 농민이 거주하는 이러한 농가주택은 농민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많은 설계 비용과 감리 비용을 부담하기 곤란할 겁니다. 그래서 그 위치장소가 관농자라고 하면 이런 규모의 건물은 농민이 거주하는 용도로서 건축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농민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을 기억해 놓습니다. 다만 이런 규모의 건물을 건축하는 관농자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면 여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주관식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적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제 지구라면 그리고 붕괴 위험 지역이라면 건축 신고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건축 허가 받으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렇게 잠깐 이해하십니다. 여기 방제 지구는 우리 유수지란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하천이 범람하게 되었을 때 범람한 물을 가두어 두기 위한 공간을 유수지라 표현하는데 그러한 유수지가 조성되어 있는 곳이라면 바로 방제지구입니다. 붕괴 위험지역은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겠죠. 이러한 곳에 농민이 농가주택을 건축하고 실제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그거 누구 탓합니까? 자기 탓입니까? 나라 탓입니까? 왜 나라에서 제대로 강을 관리하지 못해서 치수하지 못해서 하천 범람하게 되었는지 왜 나라에서 산사태 방지와 관련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아 내 건물이 무너졌는지 항상 나라 탓하죠. 아예 그럴 거면 못 만들게 하는 게 마음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제지구, 붕괴 위험지역, 재해재난과 관련되어 있는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곳에 건물 건축하는 때는 건축 허가 받아야 됩니다. 사실 건축 허가 안 내게 주겠죠. 그리고 여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우리 판교지구, 교화지구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 도시지역은 인구가 계속 증가하게 되면 도시지역으로 분류된 땅에 건물이 건축되다 보면 건물 지을 자리가 이제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비도시 지역에 신도시 개발 사업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곳을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신도시로서 이러한 곳에 농민들이 함부로 건물 건축하게 된다고 하면 나중에 실제 개발 사업 하게 되었을 때 보상금 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장래 도시 지역이 될 수 있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인 관농자에는 이러한 규모의 건물이랄지라도 건축 허가 받고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건축 허가 받아야 된다. 맞죠? 그리고 방제지구 안에 연면적 100제곱미터인 2층짜리 건물을 건축하는 때 건축 허가 받아야 된다. 그 위치장소가 아무리 관농자랄지라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 방제지구, 붕괴 위험 지역의 경우에는 건축 허가 대상이라는 것을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 주요 구조부 해체 없는 등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수선, 대통령령 동원해 놨습니다. 그리고 가부터 파까지가 건축 신고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은 17회 시험 때 출제되었고 18회 시험 때는 한번 건너뛰었습니다. 이번 19회 시험 때는 나올만 하죠. 그러면 세 번째 건축 신고와 관련되어 주요 구조부의 해체 없이, 여기 해체란 말은 철거와 같은 표현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수선, 건축 신고하고 대수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수선에 대해서는 벽산 계단 미관이란 말을 함께 볼 수 있는데, 특별히 내력 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는 모든 대수선이 건축신고 대상 아니죠.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인정하고 있는 것만 건축신고하고 대수선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이 인정하고 있는 것은 내력벽의 벽면적 30cm 이상 수선하는 것, 기둥, 보, 지붕틀을 각각 3개 이상 수선하는 것, 방하벽 등을 수선하는 것, 주계단 등을 수선하는 것, 6가지만 열거되어 있고,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중에 이 대통령령에서는 무엇만? 수선만. 그러면 우리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건축에 대한 건축 대수는 원칙으로 건축허가 대상인데, 건축신고사항에 열거되어 있는 것만 신고하고 건축 대수는 할 수 있고, 그 범위를 벗어나거나 건축신고사항에 없는 건축 대수는 모두 허가 받아야 된다. 그러면 주요 구조부 해체하지 않고, 철거하지 않고 내력벽을 증설하는 대수선은 건축신고사항에 열거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는 허가받아야 되는 것이죠. 주요 구조부 해체하지 않고 내력벽을 30제곱미터 변경하는 것은, 그러한 대수는 건축허가 대상이죠. 오직 뭐만? 수선만. 그러면 이러한 증설, 변경에 있어서는 모두 다른 부대 조건을 충족한다 할지라도 건축허가 대상이고, 수선행위만 건축신고사항이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선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수는 9가지 있는데, 그 9가지 중에 3가지는 나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3가지 사항은 건축 허가 받아야 되는 수선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보이시는 것으로 벽삼 계단 미관이라는 말 기억납니다. 그래서 끝에 미관이라는 말을 하나 기억하고 있는데, 저 미관 지구의 건축물의 외형태, 담장 변경 없죠. 만약 시험에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미관 지구안의 건축물의 외부 형태 변경하는 대수선 나와 있지 않다고 하면 걔는 건축 허가 대상인 것이죠. 그러면 이 미관 지구의 지정 대상은 보통 한옥마을입니다. 그러한 한옥마을의 한옥을 양옥으로 쉽게 바꿀 수 있다면 다음 세대에 물려줄 한옥 남아나지 않죠. 유지 보존할 필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미관 지구의 건축물의 외형 형태 변경은 아무리 주요 구조부에 해체하지 않나 하지만 변함없이 건축 허가 대상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경계벽을 수선하는 경우,
여기 다가구 사지역은 흔히 빌라라 불리는 곳으로 빌라 밀지역은 주차장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곳의 경계벽을 건축 신고 절차에 따라 쉽게 수선할 수 있다고 하면 주차장은 한정되어 있는데 세대수가 무한정 늘어날 수 있죠. 이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건축 신고 대상이 아닌 건축 허가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건물 내벽에는 단열, 미관 향상을 목적으로 마감 재료를 설치하게 되는데 저 마감 재료가 설치되어 있는 외벽 벽 면적을 30m 이상 수선하는 대수선 건축 허가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외벽 마감 재료 우리가 한때 공부하시면서 샌드위치 판넬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철판 양쪽에 되어 있는 가운데 스티로폴이 있는 곳이죠. 그 스티로폴이 불연재료, 준불연재료가 아니라고 하면 화재 사건에 큰 위험이 노출되게 될 겁니다. 이것 쉽게 건축 신고하고 수선하게 하는 것 문제 있죠. 그래서 외벽 마감 재료를 30m 이상 수선한 대수는 건축허가 대상이지 건축 신고 사항이 못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십니다. 건축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다세 다가구택의 경계벽을 수선하는 대수선은 건축허가 대상이다. 맞죠? 주요 구조 해체하지 않고 외벽 마감 재료 30cm 이상 수선하는 대수선은 건축 신고 사항이다. 틀리죠? 얘는 건축허가 대상이지 않습니까? 열거되어 있는 6가지 수선에 대해서만 건축 신고 사항이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결국 건축허가 대상은 건축물에 대한 건축 대수선이 건축허가 사항인데 이 건축허가 대상 중에 일반 국민의 비용 부담을 염려하여 경미한 사항을 열거한 건축 대수선, 건축 신고하고 처리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축 대수선에 대해서는 건축 신고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허가 대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 그냥 가본 줄만 쳐놓습니다. 여면 작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건축 신고의 실효 차시였죠. 건축 신고한 자가 1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줄만 쳐놓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 건축 신고와 관련되어서는 최근 개정 사항이 반영되어 있는 사항으로 꼭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공부하는 관계법규는 사실은 뭔가 외워야 됩니다. 암기 과목인데요. 그 암기하더라도 뭔가 이유를 알고 이해를 하고 암기하는 것이 좀 더 오래 갈 수 있죠. 그래서 건축 신고와 관련된 제 설명을 꼼꼼히 살펴주시고 앞으로 시험 문제 출제했을 때 그 문제를 쉽게 맞춰나가야 될 겁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건축 허가 등에 대한 법적 제한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